사실 오랫동안 대선 준비해온 거는 아실 거예요. 그리고 대선 준비했던 그 이유가 서울시장 바뀌어봤자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.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후보가 되고, 또 후보가 만약 안 되더라도 정권 교체하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, 그런 각오로 계속 해왔거든요. 근데 작년 가을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대선 준비 열심히 해봤자 서울시장 선거 야권이 지면은 아무 소용없다,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, 그런 고민들을 조금씩은 하게 됐습니다. 근데 뭐 계속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던 차에 제가 20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바로 그 전주에 세 가지 일이 동시에 터졌어요. 하나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 밀어붙이기로 통과되는 거. 그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을 전 국민이 목격했죠.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사실 검찰 개혁해야죠.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검찰 개혁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게 뭐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고,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자기가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, 그걸 자기들 편 수사한다고 비리를 뒤진다고 해서 정말 무리하게, 지금 와서 보면 더 명백해졌지 않습니까? 무리하게 징계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제가 가장 분노했던 대목인데요.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,000만 명 정도만 계약이 돼 있었고, 뭐 4,400만 명 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1,000만 명만 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확보라는 애매한 용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안 한 거거든요, 계약을. 근데 계약한 것처럼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, 사실. 그게 사람 생명과 직결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항상 그 시점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게 뭐 결심하는데 큰 계기들이었죠. 출마 선언하는 이제 뭐 그날 아침부터, 사실 그 전날부터 그 출마 선언문에 제 생각을 잘 표현하려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정말 밤을 지새고 그날 아침까지도 계속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뭐 분노했던 그 사건, 그때 느꼈던 감정들, 그게 막 가슴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한 거죠. 점점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지만 결심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. 여전히 대선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게, 나라 구하려면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역할을 해야죠.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지지율이 야권 후보들이 낮다고 하지만 윤 총장 그 다음이거든요, 제가. 아니 그래서 사실 뭐 다른 후보들하고 보면 야권 2위 대선 후보인데 저 결정적으로 그런 세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결심하게 됐죠. 담담했습니다, 사실.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도덕과 유능한 리더십,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유능한 리더십을 갈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서울시장,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가 일어났던 이유도 그 부도덕한
무능력한 그 전임 시장들 때문에 이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서 뭐 공정을 말로만 부르짖으면서 자기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기준을 그냥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라 거기에 대한 그 정말 갈증이 어느 때보다도 높죠. 그 다음에 또 무능한 그런 리더십에 지쳐 있습니다. 부동산. 제가 생각해 봤어요. 일부러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작정하고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어도 이런 결과는 안 나옵니다. 참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세상에 미국 정부도 시장과 못 싸우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?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백신 빨리 못 구한 그 무능, 그래서 무능에 또 많이 지쳐 있죠.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여론조사를 보니까 세 가지가 바로 저 부동산, 코로나19 저 제대로 대응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. 1, 2, 3위가. 나머지는 뭐 거의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인데,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그 도덕적이고 유능한 리더십을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 투영된 거라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려야겠구나. 그리고 이런 100일 동안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, 고비들을 잘 넘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. 가장 먼저 그런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저는 좀 더 큰 관점부터 먼저 보자, 그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거든요. 선거를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근시안적이 됩니다. 좀 당장 지금 뭐 당장 이 순간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야권에서 무엇인가, 대선이거든요.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는 그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죠. 1년짜리 서울시장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매몰되고 근시안적이 되면 안 된다. 어떻게 하면 대선에 이길 수 있도록 야권의 여러 생각이 다른 지지층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인가. 그러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거든요. 이번 과제는 그겁니다, 사실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.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. 그 관점으로 보자. 그걸 제일 먼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지만 국민의당 지지층, 중도층,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층, 무당층 다 있지 않습니까? 조금씩 생각이 다르거든요.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. 실제로 이쪽은.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겠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? 즉,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단일 후보가 뽑히면 그걸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떨어져 나가는 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, 사실.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거는 그렇죠. 국민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탈당해서 가면 그 9%를 잃어버리는데, 제 지지층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죠. 그런데 뭐 이분들 중에서 저 개인이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제가 지금 취하는 노선 자체에 동의해서, 그러면 그 노선을 벗어나면은 그분들은 또 떨어져 나가거든요.
어떤 하나의 당 입장에서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자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구태여 이렇게 어떤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뭐 협상할 때 협상의 여지가 좁혀지면 그건 야권 전체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. 대선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그 시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선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도 이번에 함께 이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. 그런 관점이죠. 우선 첫 번째로는 2011년 그때 제가 뭐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정치인도 아닌데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. 했으면 빼달라고 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때는 기대감이었죠. 전체가 다. 근데 지금은 이미 제가 정치권의 중심에서 거의 뭐 한 8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도덕적이고 또 능력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지 않습니까? 그 기간 동안.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제대로 검증된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니고 이렇게 확인한 것에 기반한 지지라고 봐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더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단순히 정부 비판만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정부 비판도 저희 같으면은 정확하게 짚어서 하는데 항상 저는 대안을 내놓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바로 어제 저희들 최고위원회 할 때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죠. 그리고 나서 6가지 정도 대안을 내놨어요. 이렇게 해야 된다고. 정부에서 이렇게만 하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 그 고통을 덜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나 비전들을 내놓는 거 그걸 계속해야죠 이제.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코로나19 어떻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상황 같으면 사람들 못 견딥니다, 사실. 특히 자영업자들, 뭐 헬스클럽 운영하는 분들 다 지금 못 견디거든요. 근데 이게 원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불만입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것들 지난 12월 31일 날 저 발표를 했고요.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먼저 현장 방문부터 1월 1일 날 창신동 가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 어제 큰 거 발표했고 이제 곧 이어서 부동산 정책 시장이 할 수 있는 어제 말씀드린 건 사실 중앙정부의 몫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해결되면은 훨씬 더 크게 효과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서울시장 관련돼서는 이제 곧 발표할 거고요. 세 번째로는 뭐 최근에 정말 그 불행하게 다시 사람들이 관심이 모으기 시작했지만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저 작년 6월이었어요. 총선 끝나고 이제 국민의당 이렇게 제대로 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이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서 죽였잖아요. 근데 이게 저 보면은 항상 그 예방 가능한 징후들이 먼저 나타나거든요. 그걸 무시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한 일이 생긴 거여서 그때도 전문가들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장 방문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하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그 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했어요.
근데 발의한 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한 거예요. 또 국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. 근데 또 이렇게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.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, 사실. 다른 것들 뭐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생명과 안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또 정책도 발표하고 현장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거 계속 할 겁니다. 서울이 먼저 좋은 모델을 만들면 다른 지자체들에 확산되고 중앙정부도 결국은 따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단일화가 안 되는 거는 대선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해요. 야권의 대선 포기 선언.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단일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워낙에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절박하죠. 선거 4연패인데 5연패를 하면 다음 정권 교체는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도 간절하거든요. 나라를 바꾸려면 우선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먼저 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제가 대선 준비할 때 대선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바로 앞에 그 서울시장 선거 전망이 너무 흐려가지고 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. 뭐 그런 느낌은 아시겠죠. 그게 또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. 뭐 그 아마 여러 가지 시장 선거 승리를 해야지 그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 선상에서 고민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 구체적인 방법보다 항상 좀 시야를 넓혀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, 그다음 어떻게 하면 지지층들을 모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고민하자.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. 예, 그러면 야권으로 시선이 모여지고 거기서 이제 단일 후보가 나오면 경쟁력이 더 있는 후보가 되지 않겠어요? 결국은 이제 서울 시민들의 마음들이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들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럼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의무고 역할이니까. 그러니까요. 3차도 안 했는데 4차 이야기하는 건 뭐 전적으로 선거용이죠.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재정이 탕진되든 말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선거 기술자만 모여 있어요. 민생 문제 해결사는 없고 차이를 가능하면은 더 많이 벌려야 겨우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권 후보들끼리 서로 뭐 비난하고 물고 뜯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. 금방 교만해지고 이런 정치 세력에 국민들이 신뢰를 안 줍니다. 신뢰할 수 없는 정당보다 예, 참 싫어하는 정당을 버리는 거죠. 뭐 두 사람만 있는데 다 추측 아니겠습니까? 근데 우선은 이제 연초가 되니까 인사드리러 가면 좋겠다. 그 야권의 제1야당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. 예,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. 그랬더니 흔쾌하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나왔습니다. 사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. 본인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 이야기 정도. 근데 그건 언론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왔죠. 결국 야권이 승리해야 된다는 그 목적은 똑같을 겁니다. 저는 일단 서울시장 출마선언 결심하면서 제 역할은 시장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정말 혁신적인 서울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, 야권이 집권하면 다르구나. 그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. 그게 저는 그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데 제 역할이라고 봐요. 뭐 근데 저 의회 설득하면서 하는 게 그 지자체 장애 뭐 의무이기도 하고요.
그리고 저도 지방 의원들하고 같이 일해봤습니다만 지역 발전과 관련되는 거는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. 그 지역의 저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2011년에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2021년 만 10년 만에 또 재보궐선거 아닙니까? 둘 다 사실 저랑 연관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. 근데 뭐 2011년 때 보면 그때는 제가 그 선의를 가지고 뭐 선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일인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참담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.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제가 출마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책임을 지고 서울을 혁신하고 더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그게 제가 할 일이다.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.